자, 생명과학 페이지 몇 쪽이냐면요. 오늘 이제 기관계 통합적 작용 끝낼 거거든요. 끝내고 뒤에 또 좀 더 나갈 건데 페이지 28, 29페이지입니다. 맞죠? 여기 좀 필기할 게 많기는 해요. 맞죠? 네? 너무 싫다고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우리 세포호흡 배웠었다 맞습니까? 세포호흡 뭐였죠? 포도당과 산소를 받아서 공급해서 그렇지. 요게 이제 포도당식이고요. 산소를 받아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를 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맞나?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디다 저장해요? 어디다 저장해요? 소분 저장. 32개의 ATP 맞죠? ATP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는 겁니다. 맞나요? 기억해야 되는데. 쌤 걱정이 됩니다. 외워야 돼. 쌤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나오셔야 돼요. 딱 물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다가 옆에 친구가 깨워. 야, 일어나봐. 이렇게 이거 눈 비비면서 비몽사몽으로 일어나겠죠. 야, 단백질 소화효소 다 말해봐. 이러면 잠꼬대라도 다 나와줘야 돼요. 단백질, 펩신, 트립신, 펩티데이스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치매 걸리기 전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바로 나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4가지 기관계를 배운단 말이야. 포도당은 뭘로 공급받아요? 포도당 뭘로 공급받죠? 소화계. 그렇지. 소화계. 그 다음에 산소 어떻게 공급받아요? 호흡계. 그래서 이거 2개 지난 시간에 했지? 또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복습하는데 시간 많이 쓸 수는 없어요. 물 어떻게, 이 배설물, 물 어떻게 버려요? 호흡계하고 배설계. 그렇지. 오줌. 맞나? 호흡계랑 배설계.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어떻게 버려요? 호흡계로 버리지. 맞나? 그리고 요거 통틀어서 무슨 기관계의 도움을 받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소화계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면 이 포도당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에 공급을 해줘야. 유림이 왜 얼굴이 이렇게 빨개졌어요? 혹시 술 마시고 오셨나요? 아니죠? 오케이, 좋습니다. 술 마시면 간이 해독을 합니다. 맞죠? 이상한 소리 그만할게요. 자, 순환계의 도움을 받는다. 맞죠? 괜찮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소화계랑 호흡계 했었고 오늘 순환계랑 뭐 하면 돼? 배설계 하면 됩니다. 맞죠? 자, 뭐부터 해볼까? 순환계부터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성민이 혹시 좀 아니요, 너무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순환계 들어갑니다. 되겠나? 자, 순환계는 뭐가 이제 중간에 딱 떡하니 버티고 있죠? 여러분들? 심장. 그렇지. 쌤이 여러분들 하트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심장이 하트 모양이라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심장 한번 그려봅시다. 심장입니다. 이렇게 있다 칠게요. 여기가 무슨 쪽? 여기가 무슨 쪽?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야. 맞죠? 심장은 4개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기가 왼쪽이니까 좌, 심, 실이에요. 여기가 이제 좀 그림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릴 거야. 요렇게 되겠지. 맞나?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오른쪽이니까 우심 될 겁니다. 맞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심, 실이 될 겁니다. 맞죠? 맞나? 그리고 여기가 이 뭐죠? 폐입니다. 맞죠? 그리고 폐에서 나오는 게 다시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 뭐죠? 좌심방이 됩니다. 맞나? 쌤 그림 알아보겠어? 자 여기도 쌤 좀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무슨 일이죠? 먼저 이거 뭐죠? 이거 뭐죠? 못 알아보겠지? 글쎄요. 소장입니다. 아니 소장이랑 치자고 알았어? 좋습니다. 아니 소장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소장 융털에서 뭐 흡수해요? 영양분 대표적으로 포도당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소장에서 나온 혈관 이건 뭐죠? 아 그렇지 간이죠. 딱 알아보네. 간입니다. 맞나? 그 다음에 간에서 나오는 혈관 요렇게 있겠습니다. 괜찮나? 알아보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더 진행을 해볼게요. 요렇게 가서 이거 뭐죠? 그렇지. 콩팥이죠. 누가 봐도 콩팥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가 콩팥. 콩팥은 여러분들 조금 이따 하겠지만 무슨 개야? 배설개입니다. 오줌 만드는 곳이죠. 맞나? 콩팥에서 나오는 혈관이 또 있겠죠. 괜찮나요? 요렇게 좀 디테일하게 다 그려드렸습니다. 됐죠? 자, 하나씩 적을게요. 야, 순환계는 이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돌린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게 순환하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한다 이런 말은 못 하겠지만 쌤은 그냥 어디서 보통 시작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뭐냐면 좌심실입니다. 좌심실은 피가 나가는 방이에요. 알았지? 그리고 좌심실에서 나오는 피는 온몸을 돌리기 위해서 일단 여기가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됩니다. 따라왔어? 대동맥이고요.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피를 돌리는데 이때 보통 이제 학교 내신 시험에서 나오는 또 다른 종류의 동맥을 몇 개 언급해드리면 여기가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부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소장으로 가고 있지. 그래서 여기를 무슨 동맥이라고 하냐면 장동맥이라고 해요. 되겠나? 장동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장동맥에서 지금 소장에 들어갔죠. 그리고 소장에서 바로 여기 정맥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간을 한번 거쳤다가 와요. 그래서 소장에서 간으로 가는 혈관을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기억을 하네. 간문맥이라고 합니다. 문맥. 알겠어? 간문맥이고요. 간문맥을 통해서 간을 거쳤다가 다시 정맥으로 가거든요. 그럼 여기를 무슨 정맥? 아니죠. 간정맥이죠. 괜찮나? 간정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나는 혈관 여기가 대정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순환 과정 이해됩니까? 자, 대동맥에서 이제 장동맥 말고 또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이제 배설계 쪽, 콩팥 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맞지? 그래서 여기를 무슨 동맥? 여기가 장동맥이라며. 여긴 무슨 동맥? 콩팥 동맥이죠. 맞나? 콩팥 동맥.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콩팥 동맥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 무슨 정맥? 콩팥 정맥. 그치? 콩팥 정맥. 지금 쌤 칠판에 적는 게 보여? 안 보이는 사람? 간문맥입니다. 여러분들 국어도 이 문맥이 중요하단 말이야. 맞죠? 넘어갑시다. 소장과 간 사이의 혈관 무슨 문맥? 간문맥. 되겠나? 여기가 콩팥 정맥. 됐어? 그리고 콩팥 정맥이랑 간정맥이랑 어디서 대정맥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대정맥에서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맞나? 자, 우심방에서 피를 또 어디로 보내? 우심실로 보내요. 따라왔어? 우심실로 보내고요. 그리고 우심실은 이제 또 위쪽으로 올려 보내거든요. 이제 산소 받으러 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어디로 가는 동맥?
요게 폐동맥입니다. 알겠죠? 폐동맥. 그리고 폐동맥이 어디를 거쳐? 폐에 있는 모세혈관을 거치겠죠? 맞나? 우리 순환계에서 했었어. 그치? 그리고 폐에서 나오는 혈관 무슨 혈관? 폐정맥이고요. 폐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좌심 방으로 들어간다. 괜찮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환계는 이제 대표적으로 대순환과 적어드릴게요. 폐순환으로 나눕니다. 알아들었어? 자, 이 순서를 좀 쌤이랑 적고 외워봅시다. 자, 대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대순환은 좌심 실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따라왔어? 자, 어디로 가요? 그렇지. 대동맥을 거쳐서 맞나? 어디로 가냐면 온몸의 모세혈관을 거칩니다. 괜찮아요? 온몸 모세혈관을 거쳐서 다시 어디로 모여요? 대정맥으로 모인다. 따라왔어? 그리고 다시 어디로 딱 들어가? 그렇지. 우심방까지를 우리가 무슨 순환? 대순환. 되겠어? 온몸을 돌기 때문에 대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자, 그러면 우심방에서 이제 쭉 와가지고 어디서 시작해? 폐순환은? 우심실. 헌주야. 힘드니? 좋습니다. 자, 우심실에서 어디로 가요? 폐 동맥으로 가는 거야. 괜찮나? 폐동맥으로 가서 어디? 폐의 모세혈관으로 간다. 맞죠? 폐모세혈관. 따라왔습니까? 그 다음에 폐모세혈관 싹 거치고 어디로 와? 폐정맥으로 온다. 맞죠? 이해되나? 그 다음에 어디서 이제 딱 끝나? 좌심방에서 끝나고 그러면 이제 좌심방에서 다시 좌심실로 가서 다시 대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 순환 과정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쌤 좀 구분을 할게요. 이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동맥이 있고요. 무슨 맥이 있죠? 정맥이 있습니다. 맞나? 자, 동맥은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입니다. 맞죠? 나오는 혈관이야. 알아들었나? 그래서 여기를 대동맥, 여기를 폐동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정맥은 반대니까 뭐겠어? 그렇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에요. 되겠나? 자, 이거를 왜 적냐면 뭐랑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냐면 이거랑 많이 헷갈려 하세요. 동맥은 동맥인데 동맥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맥혈이라는 게 있어. 맞지? 혈이 뭐야? 혈. 이거는 피야. 동맥은 혈관. 정맥은 맥이란 단어 자체가 혈관을 의미하고 동맥혈은 피를 의미해요. 맞지? 정맥혈은 피를 의미합니다. 알아들었나? 자, 그러면 동맥혈은 무슨 피냐라고 했을 때 산소가 많고 오케이? 이산화탄소가 적은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면 깨끗한 피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산소가 많으면 이제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산소가 많으면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랑 산소가 결합을 하면 헤모글로빈이 빨간색을 띠어요. 그래서 산소가 많은 피는 빨개요. 되겠나? 산소가 많은 피는 빨갛습니다. 스텝빨개요. 그래서 요거는 깨끗한 피가 되고 그러면 반대로 정맥혈은 뭐죠? 산소가 적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가 많은 뭐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면 살짝은 더러운 피죠. 맞나? 이해하시겠어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봐봐. 폐순환에서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가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피가 왜 폐로 가죠? 폐로 가는 이유가 뭐야?
그치,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얻으려고 가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 폐동맥은 이산화탄소가 어떻기 때문에 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많겠어, 적겠어? 많겠죠. 산소는요? 적어요. 그러니까 폐동맥은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어. 무슨 혈이야, 얘는? 얘는 정맥혈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은 동맥인데 흐르는 피는 무슨 피야? 정맥혈인 거야. 따라왔니? 맞죠? 자, 그러면 폐를 거쳤어. 왜 이제 폐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산화탄소를 버리죠. 그리고 산소를 공급받아요. 맞나? 그러면 폐에서 간 나온 요 따끈따끈한 피, 요 폐정맥은 산소가 어떻게 했어? 많죠. 이산화탄소는 적어요. 그럼 이 피는 어때? 깨끗하나 안 깨끗하나? 깨끗해요. 그래서 폐정맥은 혈관은 정맥이야. 맞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니까 정맥인데 피는 어떻다? 동맥혈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알아들었나? 그리고 이 따끈따끈한 깨끗한 피는 좌심방으로 와서 좌심실에서 또 온몸으로 순환을 보내버리지. 그러면 온몸에 이제 가는 중에는 어떻게 돼?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이산화탄소를 수거하러 가니까 여기까지는 동맥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혈관 종류랑 피의 종류가 서로 어때? 같죠? 근데 이제 또 대동맥을 싹 거쳐서 온몸을 다 돌았어. 그러면 이제 산소를 온몸에 공급을 했죠? 그리고 온몸에서 이산화탄소를 싹 수거를 하겠지. 그러면 대정맥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다시 정맥혈이 되고 이렇게 어떤 순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정맥혈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심실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가가지고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 얻으러 가는 거야. 맞지? 그래서 굳이 색깔로 표현을 하자면 이쪽 편이 빨간 피가 되겠죠. 괜찮나? 그리고 여기 반대편이 어떻게 되겠어? 뭐 피가 파랗진 않겠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조금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은 요런 피가 될 겁니다. 이 그림, 쌤 그림 이해되겠어요? 요거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따라왔나? 여기까지 이해된다 안 된다? 된다? 좋습니다. 요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 자, 쌤이 좀 디테일하게 여기를 좀 그려드렸는데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다 좀 적을까? 산소랑 CO2의 농도 비교를 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요소의 농도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포도당의 농도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왔나? 자, 한번 그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비교하는 문제는 보통 이렇게 냅니다. 그냥 대놓고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O2. 자, 그냥 이거 답해. 편하게 답해봐. 폐동맥과 폐정맥 중에서 어디가 O2 농도가 높을까요? 너무 당연하지. 이거 그냥 뭐라 생각하면 돼? 폐로 가는 이유랑 폐에서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되잖아. 맞지? 폐로 가는 이유는 뭐야?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 얻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산소가 적겠죠. 그리고 폐에서 간 나온 피인 폐정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나? 또 물어보자면 대동맥과 대정맥은 어떻게 되죠? 어디가 산소가 많겠어? 그렇지. 대동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요런 거 냅니다. 요런 거 나오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CO2로 가면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폐동맥과 폐정맥 중 어디가 많아? 폐동맥과 폐정맥 중에서? 그렇지. 폐동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나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 understand 해야 돼요. 알았어? understand 모른다 stand. understand, 오케이? 대동맥과 대정맥 중에서 어디가 많겠어? CO2 농도가? 대정맥이 많을 수밖에 없다. 맞죠? 요런 거 좀 쉽다 이 말이야. 요런 거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소라는 거는 혹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나나? 순환계는 아니지만 요거 뭐죠? 이거 간입니다. 맞나? 간이 하는 역할 중에서 해독작용이 있단 말이야. 맞죠? 간의 역할 중에 좀 다양해. 간 하는 역할 여기 좀 적어보자. 첫 번째, 알코올 해독이 있다. 맞지? 여러분들 즐겨 드시는 술을 해독을 합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죠? 그렇지. NH3 요거 뭐죠?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뭘 먹으면은 만들어지죠? 그렇지.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질소 노폐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단백질만 나오고 고기 많이 먹으면 방귀 냄새가 지독한 이유가 그겁니다. 맞죠? 고기 많이 먹으면 방귀 냄새가 지독해요. 그럼요. 왜 혼자는 그럼 맨날 그러는 거예요? 고기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혼자 맨날 팔 뜯어먹고. 뭐라고? 자,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 오래 보관을 하면 얘는 독성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간에서 얘를 뭘로 만들어? 요소로 바꿔서 어디로 간다? 콩팥으로 보내가지고 뭘로 내보낸다? 오줌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하죠. 맞나? 이때 어느 과정? 요 과정. 암모니아를 요소로 이 독성을 떨어뜨리는 작업이야. 맞죠? 얘는 독성이 좀 얘보다는 덜 하거든요. 그래서 요소로 바꾸는 작용을 누가 한다? 간이 한다라는 거야. 맞죠? 요거 따라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당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포도당을 보통 이제 어디다 저장을 하냐면 간에다가 저장을 해요. 맞지? 남는 포도당을 어떤 형태로 간에다 저장을 하죠? 혹시 요거 통합과학에서 했는데 기억나는 사람? 그렇지. 글리코젠입니다. 맞나?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이게 이제 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되겠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포도당이 남아 돌겠죠. 그러면 남아 도는 포도당을 간에다가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을 하겠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빙하기가 터져가지고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럼 이제 밥을 한 뭐 이틀 동안 못 먹었어.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글리코젠을 반대로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이 저장해 놓은 에너지를 그렇지. 포도당 형태로 꺼내 쓸 수도 있겠죠. 맞나요? 맞지?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난 후에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한 며칠 굶으면은 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야. 맞지?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이 작업이 이루어져서 포도당으로 분해된 걸 다시 우리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죠? 이때 이 작업과 이 작업을 하는 걸 우리는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맞나? 자, 요 작업을 하는 호르몬 뭐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호르몬? 인슐린입니다. 맞죠? 들어봤지? 인슐린, 당뇨병 환자들이 처방을 받는 호르몬이죠. 자,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하는 호르몬 뭐죠? 글루카곤. 글루카곤입니다. 맞죠? 글루카곤. 이건 나중에 이제 호르몬 파트 할 때 다시 하긴 할 거예요. 알겠나?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드는 게 인슐린,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게 글루카곤입니다. 오케이? 어찌됐든 이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는 걸 어디다 저장을 한다? 간에다 저장을 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간이 하는 역할을 요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걸 왜 했냐? 요소 농도를 비교할 때, 자, 여기 한번 적어볼까? 요소는 쌤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 중에서 어디가 요소 농도가 높을까요? 한번 생각해봐. 어디가 요소 농도가 높겠어? 유림이 어디? 유림이 졸리니? 졸면 안 돼. 중요합니다. 어디죠? 콩팥 동맥입니다. 맞죠?
왜지? 이것도 피의 흐름을 이해해봐. 이게 폐로 가는 이유가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콩팥으로 가는 이유는 뭐야? 콩팥이 뭐 하는데요? 요소를 오줌으로 버리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콩팥으로 가는 이유는 얘가 요소가 많은 거야. 맞지? 요소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은 여기가 요소 농도가 더 어때? 높고 콩팥에서 요소 다 버리고 나면 콩팥 정맥은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어디가 더 높은 거야? 콩팥 동맥이 더 높은 겁니다. 요거 알아들었나? 나옵니다. 나온다 했어. 자, 그 다음에 포도당 농도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알았지? 포도당 농도를 좀 비교를 하면 요거는 좀 구분을 할게. 자, 여기 한번 적어보자. 이거 답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어디랑 어디를 좀 비교할 거냐면 장동맥이랑 간정맥을 좀 비교를 할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장동맥은 여기고요. 간정맥은 여기입니다. 맞죠? 어떻게 될까요? 장동맥이라고 하지 말고 간문맥이라고 할게요. 이게 더 정확하겠다. 간문맥이랑 간정맥이랑 좀 비교합시다. 여기랑 여기입니다. 되겠나? 포도당 농도가 어디가 높을까? 간문맥이 높다? 확실해? 아닙니다. 요거는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은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이게 필요합니다. 식후냐 아니면 공복일 때냐가 또 달라져요. 알겠지? 자, 이 구분 잘해야 돼. 자, 여기다 쌤이 좀만 더 디테일하게 그려볼게. 여기가 소장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간 문맥, 간을 이렇게 그렸어. 맞나? 그리고 간 정맥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맞지? 자, 한번 생각해보자. 식후야. 식후면은 밥을 먹고 난 직후니까 장에서 영양소의 흡수가 많이 일어나, 적게 일어나?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장에서 흡수한 영양소가 간으로 이동을 할 텐데 간 문맥에는 포도당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매우 많겠죠. 당연하지. 식후니까 장에서 이제 융털에서 포도당을 많이 흡수를 해. 그러면 그걸 이제 혈관이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간으로 이동을 할 때 이 간 문맥에서는 포도당량이 많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이 혈당량이 높은 상태인데 이게 간에 딱 도착을 하면 간에서 김민규가 이번에 밥을 좀 많이 먹었네. 그러면 포도당을 좀 저장을 해야겠다 해서 포도당을 이제 뭘로 바꿔요? 글리코젠으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바꾼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제 글리코젠으로 바꾸면은 이제 이 간 정맥으로 나올 때는 맞나? 간 정맥으로 나올 때는 포도당 양이 다시 어떻게 돼 있어? 줄어들어 있겠죠. 맞지? 이해하시겠어요? 맞잖아. 그러니까 식후에서는 어디가 더 높다? 간 문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왔니? 자, 그런데 이 반대로 공복이야. 공복 뭐라 하죠? 간헐적 단식 중이에요. 다이어트 한다고. 공복을 유지하면은 장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이 간문맥에서 포도당 양이 어떻게 되겠어? 없겠지. 밥을 안 먹었는데 흡수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을 거란 말이야. 포도당 양이 줄겠죠. 맞나? 그러면 이제 간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죠. 왜 밥을 안 먹지? 뭐 전쟁 터졌나? 왜 밥을 안 먹지?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야, 이거 우리 에너지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거 우리 몸에 저장해 놓은 거 다시 꺼내 쓰자 해서 요걸 다시 포도당으로 바꾼단 말이야. 맞나? 그리고 이제 간 정맥으로 내보낼 때는 이 바꾼 포도당을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포도당 양이 어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공복 상태일 때는 어디가 포도당 농도가 더 높다? 간 정맥이 포도당 농도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후냐 공복이냐에 따라서 포도당 농도는 서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우리 몸은 항상 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간 정맥에 흐르는 포도당의 양은 일정해요. 이걸 누가 조절하냐면 간이 조절하는 거야. 포도당이 적으면 분해해서 얘 양을 맞추고 포도당이 많으면 요렇게 바꿔서 얘를 줄여가지고 얘 양을 똑같이 맞춘단 말이야. 맞죠? 근데 얘가 일정한 와중에 얘는 차이가 심하죠. 밥을 먹은 직후면은 포도당이 치솟고 굶으면은 포도당 양이 쭉 바닥을 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알아들었나? 요거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요것이 순환계에서 배우는 내용 전부입니다. 이게 물어볼 수 있는 전부야. 대순환, 폐순환 구분하시고 동맥, 정맥과 동맥혈, 정맥혈 구분하시고 산소, 이산화탄소, 요소랑 포도당의 농도가 혈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요거는 암기하기보다는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순환계 끝. 됐나? 나 이거 지울 건데. 아, 왜요? 찍어도 돼? 사진 한번 찍어. 사진 찍어도 됩니다. 찍어 주십시오. 포토라인에 서 있는 것 같네요. 홍준호 촬영이야. 네가 쓰인 거야. 피곤하니? 유리마. 필기 다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요거 됐나요? 석준이 필기 다 했나? 좋아요. 나 이거 지워도 되나? 이제 지웁니다. 좋아요. 자, 지우고 어디로 갈까? 마지막 뭐죠? 배설계로 갑니다. 맞나요? 그렇죠. 자, 배설계. 자, 배설계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 뭐죠? 콩팥입니다. 맞나? 좀 적나라하긴 한데 쌤 좀 깔끔하게 그려봤어요. 자, 하나씩 적어봅시다. 이 친구 뭐라고? 콩팥. 아까 봤지만 여기가 이제 콩팥 동맥이고요. 콩팥 동맥. 그리고 여기가 뭐죠? 콩팥 정맥이 됩니다. 맞나? 그 다음에 이제 쌤은 옛날에는 이걸 세뇨관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순우리말을 써서 오줌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줌관. 괜찮나요? 세뇨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사실은. 여기가 뭐죠? 방광이고요. 맞나? 여기가 뭐죠? 요도입니다. 따라왔어? 요렇게 되고요. 자, 요거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NH3를 요소로 바꾸고 요소를 뭘로 내보내지? 오줌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콩팥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 함정 문제로 요걸 많이 내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작업은 배설계의 역할이다. 맞아, 아니야? 이거 진짜 많이 낚여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작업은요, 배설계가 아니죠. 누가 해? 이 간의 역할이야. 간은 어느 게야? 이거는 소화계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소를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게 누군 거야? 배설계의 역할이고,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작업은 간의 역할이고, 이거는 소화계의 역할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맞죠? 비슷한 맥락으로 사실 지난 시간에 했었어. 오줌은 누가 버려요? 배설계가 버리지. 맞나? 근데 똥은 누가 버려요?
이거 대변이라고 적을 걸. 미안하다. 누가 버려? 소화계가 버리는 거야. 왜? 똥은 어디서 나오니까? 대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나오는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배설물이라고 해서 이게 배설계가 아니야. 맞지? 배설물이지만 하나는 배설계, 하나는 소화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알아들었나? 맞죠? 좋아요. 자, 요게 이제 1호 계정에는 사실 안 했는데 이제 2 계정에 이제 들어간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 여기 이 부분을 살짝 이제 확대를 좀 해볼게요. 모세혈관입니다. 맞습니까? 요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오줌관입니다. 맞나?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요거를 뭐라 부르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이거 사실 중학교 과학에서 나오죠. 네프론이라고도 하고, 네프론 맞아요. 네프론 맞는데 네프론 이거 전체를 네프론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뭐라 부르죠? 보먼 주머니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그리고 보먼 주머니에 뭉쳐있는 요 모세혈관을 뭐라 부르죠? 네프론 이거 전체를 네프론이라고 하고 요 보먼 주머니에 이렇게 뭉쳐있는 모세혈관, 사실 이게 뭉쳐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 그물 형태로 막 얽히고 설켜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뭐라 부르죠? 사구체라고 부르죠. 맞나? 요런 용어를 씁니다. 맞나? 자, 용어 정리 조금만 할게요. 사구체에서 오줌관으로 나가는 거를 여과라고 하죠. 맞나? 그러니까 여과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과됐고, 그러면 여과된 게 이렇게 오줌관을 통해서 나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과된 것들 중에서 우리가 다시 좀 재사용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맞나? 그러고서 이 재사용할 걸 다시 모세혈관 쪽으로 끌고 오는 걸 재흡수라고 표현을 하죠. 맞나? 그리고 미처 여과되지 못한 것이 다시 이렇게 오줌관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 하죠? 분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뭐라고? 제여과? 제여가 아니고요. 분비. 되겠나? 그래서 좀 적어봅시다. 여과, 그 다음에 재흡수. 괜찮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 분비가 있습니다. 맞죠? 맞지? 따라왔나? 그래서 보통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과되는 내용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당연히 물 있겠고 맞나? 물은 99.9% 여과됩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줌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요소지. 요소를 무조건 여과하셔야 돼요. 맞나? 요소는 100% 여과됩니다. 따라왔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좀 외워주셔야 되고 재흡수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이 있어요. 맞나? 물 하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한 50% 정도가 다시 재흡수가 됩니다. 맞죠? 따라왔니? 50% 정도가 다시 재흡수가 되고 요소의 극히 일부도 재흡수가 되기는 해요. 맞지? 근데 이제 그거는 뭐 학교에서 만약에 하면은 좀 그때 적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라서 분비하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미처 여과되지 못한 노폐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요소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맞나? 이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좀 쌤이 적어드릴 거면 이걸 하나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적어볼까? 좀 다른 색깔 쓰고 싶네. 여기죠. 여기에 요소의 농도랑 그리고 이쪽 파트, 그러니까 이 재흡수랑 분비가 끝난 후에 요소의 농도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어디에 요소의 농도가 더 높을까요? D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재흡수 전과 후의 요소의 농도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재흡수 후의 요소의 농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맞죠? 이때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서술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이유가 뭐죠? 우리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소가 여기서 미처 여과되지 못한 요소를 분비해서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극히 일부거든요. 그러면 뭐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들 어떤 농도를 측정을 할 때 용액의 질량분의 뭐야? 용질의 질량이잖아. 맞지? 근데 얘 양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얘 양을 어떻게 하는 것도 방법이야? 줄이는 것도 방법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물을 절반 이상 재흡수해버린단 말이야. 맞지? 그럼 여기서 여과될 때는 물이 많았어. 그래서 요소가 어느 정도 있어도 농도가 옅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을 재흡수해버리면은 물이 쫙 나가니까 소금물도 생각을 해봐. 소금물도 물이 많으면 소금이 많아도 짠맛이 덜 느껴진단 말이야. 맞지? 근데 거기서 물을 50% 이상 증발시켜버리면 그 소금물 어떻게 돼요? 농도가 진해지고 짜진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 물을 50% 이상 재흡수해버리면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요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맞나? 그래서 재흡수 후에 요소의 농도가 높은 이유는 물의 재흡수 때문이에요. 알아들었어? because of 물의 재흡수. 오케이? 요렇게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아들었나요? 요게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함정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뭐 배설계는 이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들었나요? 오케이. 요렇게 마무리 좀 한번 지어보고요. 자, 29쪽 밑에 살짝만 좀 언급을 하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29쪽 밑에 보면은 물질 대사와 건강해서 대사성 질환이라고 보이십니까? 보여 안 보여? 대상이 아니고 대사성 질환. 이게 이제 병인데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대사성 질환,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유전병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일단 지금은 우리가 대사성 질환밖에 안 배우니까 이게 좀 쉽게 외워질 것 같지만 나중에 쌤이 질병 파트로 그냥 싹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대사성 질환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 생기는 질병이야. 이상이 생겨 생기는 질병인데요. 몇 종류만 딱 외워봅시다. 알았죠?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당뇨병 있습니다. 되겠나? 두 번째, 고혈압 있습니다. 되겠어? 세 번째, 고지혈증 있습니다. 되겠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사실 요거는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 더 적어지면 요붕증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오줌 싸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콩팥의 어떤 물질 대사가 좀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근데 요건 사실 잘 안 나오고 요거 세 개는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아들었나? 너무 유명한 질병이라서 여러분들 알 거예요. 고혈압은 뭐가 이상이 생긴 거야? 혈압에 이상이 생긴 거지. 혈압이 평소보다 더 어때? 높아요. 이게 나중에는 왜 생기는지도 아는데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생겨요. 알았나? 그 다음에 고지혈증은 이 단어의 맥락상 피에 뭐가 많은 거야? 지방이 많은 거야. 맞죠?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소화를 잘 못해서 혈관에 지방이 끼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요 당뇨병만 살짝 좀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해봅시다. 당뇨병은 요거 좀 중요해.
제1형 당뇨병이 있고요. 이 적어야 된다. 제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알았어? 제1형 당뇨병은 다른 말로 선천적 당뇨병이라고 부르고요. 제2형 당뇨병은 반대로 후천적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적어보자면 제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라고 부르고요. 제2형 당뇨병은 성인당뇨라고 불러요. 되겠나? 당뇨가 뭐야? 혈당량이 평소보다 높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피에 왜 혈당량이 높을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야. 자, 아까 했던 건데 이게 뭐죠? 간이야. 우리가 장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면 얘를 뭘로 바꾼다고 했지? 글리코젠으로 바꾼다라고 했어. 맞죠? 이거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이거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인슐린이다. 맞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맞지? 자, 인슐린이 얘를 얘로 바꾸고 나가는 간 정맥의 혈당량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야. 맞지?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인슐린을 못 만드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을 못 만들어. 맞지? 선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못 만들면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장에서 포도당을 흡수를 딱 했을 때 이 포도당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채로 간 정맥으로 다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온몸에 흐르는 혈당량이 어떻게 되겠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슐린을 못 만들어서 생기는 거야. 인슐린을 태어날 때부터 못 만드는 거예요. 따라왔어? 그치? 인슐린을 못 만든다. 인슐린은 근데 이거 좀 더 쌤이 디테일하게 적어줄게. 인슐린은 누가 만드냐면 이자가 만들거든요. 이자에 베타 세포가 만들어요. 그래서 인슐린을 못 만드는 그 애기들 있죠. 선천적 당뇨병 환자들은 이자의 베타 세포가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고장 나 있는 상태인 거고,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 평생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좀 대학병원 같은 데서 처방을 받아서 식후에 항상 뭘 하냐면, 혹시 주변에 있나? 이 소아당뇨 환자분들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식후에 이제 그 주사기로 혈당량 체크하고 배에다가 이제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아요. 실제로. 알겠지? 되겠나요? 자, 그러면 반대로 후천적 당뇨병, 성인 당뇨는 뭐냐면 이런 거야. 이자 베타 세포는 건강해요. 뭐 인슐린 굉장히 잘 만들어. 인슐린이 막 잘 나와. 맞죠? 근데 얘는 왜 걸리냐면, 예를 들어서 좀 쌤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김민규가 나야. 하루에 약간 이제 쌤 오늘 수업이 길죠. 수업 끝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성 폭식을 했어요. 밥을 한 1톤을 먹어. 아니 좀 극단적으로. 뭐라고? 나보고 지금 코끼리라고 하신 건가요? 자, 그럼 밥을 1톤을 먹었죠. 그러면은 밥 1톤을, 그러니까 쌀밥 1톤을 처먹으면은 소장에서 이제 쌀밥 1톤을 소화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의 포도당이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맞지? 와, 포도당 1톤? 생각만 해도 좀 역한데요. 포도당 1톤이 들어와. 그럼 이제 간에서 이제 비상이 터져요. 와, 이 미친놈이 포도당을 1톤을 처먹었네. 자, 일하자 이러고 이제 인슐린한테 연락을 하죠. 야, 베타세포 빨리 인슐린 공급해서. 오케이, 인슐린 공급 딱 해. 그러면은 처음에는 일 잘해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잘 바꿔. 근데 계속 바꾸는데 포도당이 아직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번 사태랑 비슷해요. 파업을 하죠. 간이 일을 안 해. 포도당, 야야 나 더 못 바꿔. 인슐린 계속 보내는데 이래 하면서 인슐린 계속 보내는데 간이 파업을 해요. 나 힘들어, 더 못해 이러면서
이걸 이제 뭐라 표현하냐면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을 공급을 해도 간이 일을 안 해. 보통 어떤 이제 환자에서 나오냐면 비만인 환자한테서 자주 나타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태어날 때는 인슐린에서 이자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당뇨가 생길 이유가 없지만 보통 이제 비만인 환자들 좀 생각보다 심각한 비만인 환자들은 인슐린은 잘 만들지만 간이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가지고 일을 안 해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잘 못 바꿔서 여기에 이제 혈당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2형 당뇨병, 후천적 당뇨병, 아기 때는 잘 안 생기겠죠. 성인 당뇨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통 이 환자들은 그냥 살만 빼도 병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좀 심각해지는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가 이제 당뇨병의 두 종류를 좀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뒤쪽에 40쪽 또 진조 나가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렇지. 생태계 파트고요. 오늘은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알았나? 물질의 순환입니다. 자, 먼저 요 파트는 우리가 이제 생태학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맞나? 생태계가 뭐냐면요. 생물과 비생물을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는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맞나? 사이에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이제 공부하는 게 생태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생명과학을 굳이 두 개로 나누면 미시생물학과 거시생물학으로 나누거든요. 뭐 차이가 뭐겠어요? 미시생물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위의 어떤 생명과학, 분자생물학, 뭐 세포생물학, 미생물학 뭐 이런 거고요. 거시생물학은 이것밖에 없어요. 생태학밖에 없거든요. 여기 이제 눈에 보이는 큼직큼직한 거, 뭐 생태학 안에서도 뭐 동물행동학, 뭐 식물학 뭐 이런 게 이제 또 들어가겠죠. 그렇지? 눈에 보이는 단위. 그래서 이 생명과학을 좀 작은 단위부터 좀 보자면 세포 단위부터 한번 보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가 모인 걸 뭐라 하죠? 조직이라고 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이 되고,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이 되고, 군집의 더 큰 범위가 되면은 생태계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때 요 단위부터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생태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지? 요쪽 아래 단위는 이제 뭐 좀 작은 단위고요. 자, 요 네 개를 구분을 잘 해야겠죠. 맞나요? 개체는 뭐야? 그냥 생명체 하나야. 맞지? 괜찮나요? 김민규가 하나의 개체죠. 맞나? 맞지?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의 개체가 될 겁니다. 괜찮죠? 개체군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종인 개체들의 모임이야.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의 개체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왜 아니지? 헌주 뭔데? 헌주 사람 아니야? 사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종인 개체들의 모임이니까 개체군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디테일을 살려서 군집은 뭐죠? 다른 종인 개체군들의 모임이죠. 맞나? 개체군들의 모임이야.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프리카 초원으로 예시를 들면 아프리카 초원에는 코끼리 가족도 살고 사자 가족도 살고 기린 가족도 살고 하이에나 가족도 살고 또 누가 살지? 원숭이 가족들도 살겠지. 이게 하나하나의 개체군이에요. 이걸 다 아우르면 이게 뭐죠?
군집이 되는 거야. 괜찮나요? 왜 다른 종들끼리니까, 그치? 그러면 생태계는 뭐죠? 군집에다가 뭐를 더한 거야? 그렇지, 비생물인 환경을 더한 개념이 바로 생태계가 되는 거야. 요 차이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짚자면 얘는 같은 종이어야 되고 얘는 다른 종이어야 되고 얘는 비생물까지 더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겠죠. 맞나? 좋습니다. 자, 이때 어떤 그러니까 생태계는 그럼 두 가지를 공부해야 돼.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공부해야 되는데 생물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생산자 맞나요? 그 다음에 소비자. 사실 이거 이번 시험 지난 학기 시험 범위여서 기억 잘 나지 유리마? 뭐죠? 나머지 하나? 뇌가 잘 안 돌아가? 뇌 한번 돌려보세요. 분해자 맞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직관적인 이미지로 가면은 식물, 동물, 균과 곰팡이 같은 애들 맞죠? 아유, 자꾸 혼주 놀리지 마세요. 자, 식물들은요, 생산자는 식물들은요,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맞나? 얘네들은 왜 혼자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태양빛, 햇빛만 공급을 해주면은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 살아간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살생을 안 해요. 누굴 죽이거나 누군가를 잡아먹고 살아가진 않아도 된단 말이야. 맞죠? 근데 동물들은 어때요? 초식 동물들은 식물을 먹고 육식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죠.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다른 생명체를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왔습니까? 그리고 분해자도 똑같아요. 얘네들은 스스로 영양분을 생성하지 못하고 동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를 어떻게 하죠? 분해하면서 거기서 영양분을 얻어서 살아가죠. 맞나? 그래서 얘도 굳이 따지면 종속 영양생물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개만 적어보자면 생산자 대표적인 예시 그냥 식물이라고 적을게요. 맞아? 괜찮아? 그 다음에 조류. 여기서 조류는 새가 아니야. 새가 스스로 영양분을 광합성을 하진 않잖아요. 맞지? 요 조류는 뭐죠? 바다에 해조류들 맞나요? 그런 애들은 미역, 김 그런 거 맞나? 그런 애들은 스스로 이제 영양분을 생성할 수 있다. 자, 동물 여러분들은 전부 다 소비자입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분해자의 대표적인 예시는 균, 곰팡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식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버섯은 곰팡이입니다. 맞지? 맞죠? 버섯은 곰팡이에요. 여러분들 곰팡이 좋아하시죠? 팽이 곰팡이 좋아하시죠? 송이 곰팡이도 좋아하고 맞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곰팡이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마라탕에도 곰팡이 넣어 드시죠? 아니 맞잖아. 말이 좀 이상한가? 여러분들 다 곰팡이입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되고 자, 비생물적 요인하면 뭐가 있죠? 요인하면은 그쵸. 빛이 있고 온도, 공기, 물, 토양 많이 있네. 맞죠? 등등등등등등 이런 게 전부 환경, 비생물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벤 다이어그램을 살짝 한번 그려봅시다. 생태계라고 하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됐어? 자, 생태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비생물적 요인이 있고 맞나? 요인이 있고요. 생물적 요인도 있다. 괜찮나? 요인도 있습니다. 여긴 뭐가 속하죠?
아니 생태계 안에 얘랑 얘를 배제하면 뭐가 남아? 환경은 여기인데요. 공집합이죠. 네. 없어요. 그렇지? 자,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빛, 온도, 공기, 물, 토양 이런 거 다 들어가고 맞나? 자, 요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생산자 맞나? 그렇지.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왔어? 자, 좀 구분 이제 좀 정확한 용어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비생물적 요인,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환경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맞나? 또 어떻게 돼? 생산자나 소비자, 생산자나 분해자, 소비자, 분해자 이게 생명끼리도 생물적 요인끼리도 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때 용어 정리를 조금 합시다. 어떻게 되느냐면 생물적 요인끼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요. 따라왔어? 됐나? 네. 자, 요거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저 딱 잡습니다.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 하죠? 작용이라고 불러요.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왔나? 요게 이제 반작용입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외우느냐? 이게 나중에 하면 헷갈리는데 쌤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생명과학이라고 하면 보통 주인공이 누구냐면 생물이에요. 맞지? 근데 유일하게 이 생태계 파트는 주인공을 누구라고 생각해?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나? 그러니까 주인공이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작용이야. 맞나? 그리고 조연이 주인공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반작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 쌤은 생태계는 항상 이 환경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외우기가 쉬워지거든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몇 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지렁이가 땅을 헤집어서 토양의 공기층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면은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상호작용이야? 반작용이죠. 그 다음에 북극여우의 덩치는 크고 귀는 작다라고 하면 뭐죠? 작용이죠. 뭐가 뭐에게 영향을 미친 거야? 환경 중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온도가 여우는 생산자가 아니고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 게 되는 거야. 괜찮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김민규의 사체를 상호작용. 그쵸. 뭐야. 나 말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누구와 누구의 관계야? 소비자와 분해자의 관계다. 맞죠? 내 사체는 어떻게 되려나?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해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요 정도로 보고요. 자, 41쪽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41쪽 내용이 오늘 마지막으로 할 내용인데 거기 뭐 나오죠? 그렇죠. 물질순환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해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이 생명과학 1에서 배우는 물질의 순환하면 딱 두 종류야. 탄소의 순환과 뭐죠? 질소의 순환을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맞지? 특히 탄소 순환은 쉬워. 이 질소 순환이 뭐가 많냐면 암기할 게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알았어?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탄소 순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소의 순환이야. 맞나? 탄소는 원소 기호로 뭘로 적죠? C야. 그치? 항상 이 물질의 순환을 공부할 때는 스타트 지점을 어디로 삼는 게 좋냐면요. 탄소는 공기 중에서 무슨 기체로 존재하죠?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렇지. CO2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산화탄소. 괜찮나? 자, 그러면 이 CO2는 제일 먼저 누가 포착을 하냐면요.
CO2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친구가 누구죠? 식물들 누구야? 생산자입니다. 그렇죠? 생산자가 뭘 하죠? 그렇지. 광합성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 탄소가 어디로 가냐면 CO2 광합성에서 뭐 만들어? 포도당 만들죠. 맞나? 포도당을 만들게 돼요. 포도당. 맞죠? 그리고 포도당을 저장을 하면은 녹말의 형태로 식물은 보통 저장을 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뭐 녹말을 줄기에 저장을 하면 감자가 되고 녹말을 뿌리에 저장을 하면 뭐 고구마가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 맞지? 나 식물들이 이제 어딘가 저장을 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농산물로서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맞죠? 쌀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뭐 다 모든 농산물들이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당연히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면 일부는 저장을 하지만 일부는 뭘 하냐면 지들도 세포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지들도 어떻게 한다? 호흡을 해야 안 해? 합니다. 맞죠? 자, 본인이 호흡하는 양 빼고 남은 걸 저장을 하면 이게 어디로 이동을 하죠? 누군가에게 먹혀 안 먹혀? 누군가에게 먹혀요? 소비자에게 먹히지. 맞나? 소비자에게 먹힙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그걸 먹으면 소비자도 그걸 이용해서 또 뭘 해? 그렇지. 호흡을 하겠죠. 괜찮나? 요렇게 되겠죠. 맞나? 자, 또 먹히지 않아도 생산자나 소비자가 누군가에게 먹힐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에게 안 먹히고 자연사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동식물의 사체는 누가 처리하죠? 그렇지. 얘네 둘이 죽으면은 누구 하기로 간다? 분해자에게 그 남은 영양분들이 공급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분해자는 동식물의 사체에서 유기물, 그 탄소 화합물을 뽑아내면은 역시 얘네들도 생존을 하려면 또 뭐 해줘야 돼? 호흡해야 되지. 맞나? 호흡을 하면은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다시 빠져나가는 거야. 괜찮나요? 요 과정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특별한 과정이 하나 있죠. 이 동식물의 사체가 분해자에게 분해가 되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공기와 차단된 채로 뭔가 이렇게 분해자와 차단된 채로 오랜 시간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얘네 두 개가 뭐가 되죠? 그렇지.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로서 어떤 지하 자원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 지하 자원 맞죠? 요거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해? 이렇게 파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렇지. 연소시켜서 그걸로 공장 돌리고 자동차 돌리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가 막 생기는 거야. 요게 이제 어떻게 된다? 연소시켜서 이산탄소로 또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요 과정 이해됩니까? 뭐 탄소의 순환은 특별한 게 없어요. 요게 다야. 이산탄소를 제일 먼저 포착하는 게 식물의 생산자고 얘가 광합성한 거를 이렇게 쫙 퍼뜨리는 거죠. 맞지?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돼? 호흡으로 이산탄소를 다시 만들고 화석연료는 연소해서 이산탄소를 만들어내는 거. 요 과정 이해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나? 좋습니다. 되죠? 유연이 이해됐나? 준서 오케이? 석준이 됐죠? 아주 쉽습니다. 이지하죠? 이름이 졸리니? 괜찮아? 하이 오케이? 화났어요 혹시? 쌤이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질소의 순환입니다. 맞습니까? 요게 좀 중요해. 요게 이제 외울 게 엄청 많거든요. 쌤이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외웠다라는 거는 이런 거야. 쌤처럼 책을 안 보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술을 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외운 거야. 그러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적으면 안 되고요. 한번 해봐. 내가 완벽하게 외웠나 못 외웠나 테스트할 때 그냥 A4 용지 백지에다가 질소의 순환 적고 쫙 그림으로 한번 해봐. 내가 빠짐없이 다 적었나 안 적었나. 자, 시작해 봅시다. 탄소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존재를 하고 질소는 공기 중에 뭘로 존재할까? N2 기체 맞나? 여기에 뭐냐면 질소 기체입니다. 맞죠? 맞아요?
자,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호흡할 때 배웠어. 호흡기 할 때 배웠어. 질소는 공기 중에 78%나 되거든요. 굉장히 많아. 이거 들숨으로 들이쉬면 우리가 이걸로 단백질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질소 들이마신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뱉어요. 들어온 거 그대로 나가. 이거 우리 못 써요. 이거 못 씁니다. 맞죠? 그러면 얘 어떻게 쓰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요. 땅 속으로 녹아 들어가거든요. 이때 녹아 들어가는 형태가 뭐냐면 NH4가 되는데 이게 이제 NH4 플러스라고 적고요. 이온이 되는 거야. 맞죠?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예요. 되겠나? 자, 이온의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물에 녹아서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맞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온의 형태는 항상 물에 녹아서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질소 기체가 어떻게 물에 녹아 존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자. 기체는 좀 자유롭죠. 이게 자유분방해. 막 공기 중에 막 지 맘대로 떠돌아다녀. 근데 얘가 이온이 된다라는 거는 물 안에 갇히는 거예요. 물 안에, 물에 녹아서 존재하는 거는 물이라는 그 제한된 공간 안에 갇히는 거야. 그래서 기체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고정작용이라고 불러요. 되겠어? 그럼 뭐를 고정하느냐? 질소를 고정하는 작용이야. 질소 고정작용. 오케이? 이때 질소 고정작용을 하는 게 누구냐면, 자, 이게 첫 번째 질소 고정작용. 누구냐면 질소 고정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걸로 바꾸는 걸 누가 한다? 세균이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때 질소 고정 세균의 종류를 선생님이 좀 적어 드릴게요. 요거 또 외워야 돼. 자, 누가 있냐면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어요. 오케이? 뿌리혹 박테리아. 알아들었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두 번째 아조토 박터가 있어요. 오케이? 아조토 박터. 그래서 쌤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뿌박 아박 요렇게 외우라고 했죠. 맞나? 뿌박 아박. 오케이? 이게 뿌리옥 박테리아 아조토 박터 요 두 종류가 질소 고정 세균이고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으로 땅속의 물에 녹아서 이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알아들었나요? 오케이? 요 뿌리옥 박테리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여기다 좀 적어줄게요. 뿌리옥 박테리아랑 누구냐면 콩과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콩과 식물. 여러분들 단백질이 많은 식물 하면 뭐가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콩입니다. 콩이 왜 단백질이 많냐면 얘와 얘가 서로를 도와줘요. 이런 걸 상리공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어떤 식물이 콩과 식물이 이렇게 있어. 맞나?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 뿌리, 얘가 왜 뿌리 혹 박테리아냐면 요 콩과 식물의 뿌리를 보면 이렇게 혹처럼 막 달려 있어요. 나중에 콩을 한번 파보면 돼. 콩이란 식물을 파보면 뿌리에 이런 식으로 혹처럼 달려 있거든. 이게 전부 다 뭐라고? 박테리아예요. 그러니까 뿌리에 혹처럼 생긴 박테리아라고 해서 뿌리혹 박테리아예요.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질소 기체,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갖다가 암모늄 이온으로 바꾼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 암모늄 이온이 물에 녹아서 존재하거든. 우리가 수용액 상태를 AQ라고 적죠. 그러면 이 물에 녹아 존재하는 암모늄 이온을 누가 흡수를 해? 이 콩과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할 때 쫙 흡수가 돼요. 맞나? 그러면 이 콩과 식물에는 질소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이게 이제 물에 녹아서 많이 존재하니까 콩에는 질소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 그래서 콩에는 뭐가 많아? 단백질이 풍부하죠. 맞나? 요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왔니? 자,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과 식물한테 질소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이로운 효과를 제공을 하지. 맞나? 그러면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려면 얘도 얘한테 뭔가 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얘는 얘한테 무슨 이익을 줄까? 얘는 얘한테 녹말을 주는 거예요. 뭔 말이냐? 탄소 영양소를 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원래는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얘나 얘의 배설물이나 사체를 분해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뿌리옥 박테리아는 생존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냥 얘의 질소 흡수를 도와주자. 그러면 이제 이 식물이 이 뿌리옥 박테리아에게 지들이 만든 녹말, 탄소 영양소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박테리아는 그 콩가 식물로부터 받은 녹말을 본인이 호흡하는 데 쓰게 되는 거겠죠. 맞나?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이제 이로운 효과를 주는 걸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른다? 상리 공생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하겠어? 다시 얘는 얘한테 뭘 준다? NH4 플러스를 주고. 맞나? 얘는 얘한테 뭘 준다? 그렇지. 녹말과 같은 탄소 영양소를 준다. 이해하시겠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질소 고정 세균 이해하셨고, 요 암모늄 이온은 계속 땅 속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시 공기 중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맞죠? 어떻게 올라가냐면 NO3- 요게 이제 뭐냐면 질산 이온이에요. 질산 이온. 맞나? 자, 얘가 이렇게 이제 산소를 달게 되는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게 이제 질소 고정 작용이죠. 요거를 두 번째 질산화 작용이라고 불러요. 되겠나? 어떻게 되는 거야? 질소에다가 뭐를 갖다 붙여놨죠? 산소. 그래서 질산화 작용이야. 알았죠? 이거 하는 역할을 누가 하겠어? 그렇지. 얘는 질소 고정 세균. 얘는 질산화 세균이 합니다. 따라왔니? 뭐 질산화 세균의 종류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얘만 이제 종류를 외워주면 되는 거고. 알았지? 자, 질산 이온은 이제 다시 어떻게 되냐면 쭉 돌아서 질소 기체로 되돌아가요. 되겠나?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작용 뭐냐면 질소가 지금 산소가 있죠. 근데 이게 산소를 떼냈지.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왔니? 그럼 요걸 하는 세균은 누구겠어? 그렇죠. 탈질산화 세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세균이 등장을 하죠. 질소 고정 세균, 질산화 세균, 탈질산화 세균. 따라왔나? 요렇게 이게 탄소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 와중에 아까 했어. 얘는 이온의 형태니까 어디에 녹아서 존재한다고? 물에 녹아서 존재해. 그러면 이 땅 속에 이 물에 녹아 존재하는 걸 누가 이 물을 흡수하죠? 그렇지. 생산자가 물을 흡수할 때 요렇게 딸려오는 거예요. 맞나? 이게 물을 흡수할 때. 그쵸? 그러면 생산자가 이걸 흡수하고 이걸 흡수하면은 이제 이 질소 영양소를 통해서 뭘 만들겠어? 단백질을 합성해내겠죠. 맞지? 자, 우리가 질소 영양소를 이용해서 단백질 만드는 거, 얘가 고분자야, 얘가 고분자야. 그렇지, 얘가 당연히 고분자야. 그러면 이거는 동화작용이와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을 흡수해서 뭘 만드니까? 단백질을 만들어내니까. 맞지? 그러면 생산자가 만든 단백질을 이제 누가 섭취하겠어요? 소비자. 죽으면 분해자가 소비하겠죠. 맞나? 여기가 소비자. 예. 가야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요게 분해자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소비자의 사체도 누가 처리를 하죠?
분해자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지금 이거 화살표 잘 봐. 이게 흡수를 해가지고 얘는 양쪽으로 보내고 있죠. 얘는 양쪽에서 받고 있죠. 얘는 한쪽은 받고 한쪽은 주고 있죠. 이게 차이가 명확하지.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면 조심하세요. 여기를 빈칸으로 두고 채우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화살표의 모양을 보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채울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겠나? 그러면 여기서 단백질이 요 안에서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분해자가 이걸 처리를 하면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요렇게 땅속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 공기 중으로 올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요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질소가 뺑뺑뺑 도는 거를 질소의 소순환이라고 부르고요. 요렇게 질소가 뺑뺑뺑뺑 도는 거를 뭐라고 해? 질소의 대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지? 외울 게 많지? 이해 안 해온다고? 아직 1년 남았어. 1년밖에 안 남은 거야. 맞죠? 이 금방 와요. 자, 이거 외워야 돼. 맞지? 이제 할 게 많아요. 맞나?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여기서 좀 특별한 루트가 하나 있는데 좀 설명해 줄게요. 자, 보통은 이제 질소 기체가 이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질산 이온으로 바로 가는 루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중방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쉬운 말로 천둥번개입니다. 오케이? 번개가 한번 꽝 치면은 그 굉장히 고에너지에 의해서 질소 기체가 다이렉트로 질산 이온의 형태로 땅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혹시 그런 거 봤나? 번개가 친 땅이 비옥해져요. 맞지? 번개가 치고 나면은 이 질소 기체가 이렇게 질산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땅의 질소 영양소가 풍부해져. 그래서 한번 번개가 치고 난 땅은 이 식량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가 하는 거죠. 맞죠? 이해하겠나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공중방전도 여러분들 기체의 형태가 이온의 형태로 바뀐 거니까 이것도 고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질소 고정작용입니다. 되겠나? 왜 이렇게 많죠? 요게 질소의 순환 과정 전체입니다. 알겠나? 좋아요. 이거는 정말 매우 중요하고요.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깔끔하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스스로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41조까지의 내용이고요. 탄소의 순환과 질소의 순환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알았죠?